안녕하세요. 갓 돌이 지난 아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빼앗았던 죄인인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그 어렸던 아들이 벌써 5살이 되었지만 아들에게 남은 미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모렴치한 여자를 내쫓은 일을 절대 후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 내 아들이 엄마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부하가 치밀 뿐이죠. 전처와 저는 저의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자신의 3살 난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참 경우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회사 동료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아내의 첫인상은 참 단정하고 선했습니다. 가지런하게 하나로 묶은 긴 머리와 단정한 말투, 계속해서 식기를 정리하던 깔끔함과 제 말을 경청하는 다정한 눈빛까지.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구나 싶을 정도로 전처는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난 끝에 우린 연인이 되었고 2년이 지난 후엔 당연하게 부부가 되었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가족 중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남매는 저와 여동생, 남동생 총 3남매였는데 여동생 또한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 굉장히 선머슴 같은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집안에 살갑고 여성스러운 며느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니 결혼식 날 아버지의 입이 정말 귀에 걸리셨더군요. 아버지는 조금 귀찮을 정도로 저와 전처, 당시 제 아내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내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아내는 너무도 고맙게 말을 하더군요. 여보, 아버지가 너무 자주 불러서 좀 부담스럽지? 미안해. 내가 내 선에서 알아서 잘 끊어볼게.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먼저 연락하시기 전에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일하면서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시댁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니에요. 저도 진심이에요. 친정엄마 말이 사주 오행 중에 아버님은 나무의 기운이 많고 저는 불의 기운이 많아서 서로 곁에 있는 게 좋은 관계래요. 그러니까 더 자주 뵈야죠. 저 땐 저 말이 미안해하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둘러대는 아내의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도 미신을 믿는 듯한 아내의 언행은 종종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미신은 저도 믿는 편이라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아내의 미신에 대한 믿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결혼 전엔 몰랐는데 장모님이 자주 다니시는 점집이 따로 있더군요. 속된 말로 무당집이라고 하죠. 그것도 처가댁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지방의 시골에 있는 곳이라 한 번 가시면 1박 2일은 이 지방에 머무시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냐면 장모님이 언제부턴가 저에게도 전화를 한 번씩 걸어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박서방, 이번 달에는 물을 조심하게. 장군신님이 자네 뒤에서 깊은 물속의 어둠을 모셨다고 했어. 박서방 자네, 혹시 요즘 회사 일이 좀 안 풀리지 않나? 장군신님께서 자네한테 복을 빨아먹는 귀신이 붙었다던데 굿을 한번 해야 귀신을 떼어낼 수 있다고 하셔. 저는 굳이 무당이니 귀신이니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하기도 했고 집에서도 100점짜리였던 아내가 장모님의 의견을 따르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저희 형편상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액수의 돈들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싶어 저는 장모님이 요구하시는 굿비용을 몇 번 대드렸습니다. 도리어 장모님과 아내에 대한 불만은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셨죠. 장인어른께선 오리탕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살생을 업으로 삼은 사람에겐
마귀가 들리고 천벌이 내린다며 장모님이 항상 타박을 하셨거든요. 당신 주위에 어두운 기운들이 그득해요. 그 부정 타는 가게 좀 내다 팔고 다른 장사하면 안 돼요? 아니, 오랜만에 현경이네 부부 왔는데 왜 또 갑자기 딴지를 걸어? 그리고 내가 생오리를 받아다 요리해서 팔지. 내가 오리들을 직접 잡나? 난 개미도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야. 그만 좀 하지 진짜. 그리고 당신은 고기 안 먹어? 살기 위해서 감사히 먹는 음식이랑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랑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파는 고기들을 당신이 사서 먹는 거야. 이 한심한 사람아. 그러지 말고 당신 굿 한번 해요. 그거 한 번이면 몸에 들러붙은 짐승 원기들을 막아줄 수 있대요. 굿은 또 뭔 놈의 굿? 그거 몇 년 전에도 한 번 했잖아. 굿 한 번에 300만 원이 말이 돼? 돈도 안 버는 여편네가 자꾸 씀씀이만 커져서 말이야. 300이 네 집 개 이름이야? 결국 장인어른께서 화를 내자 그제야 장모님께서도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사실 장인어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구태여 긁어 부스름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미신에 관한 맹신은 조금씩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속옷은 제가 부적을 꿰매놓은 것들만 입으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급해서 아무거나 입고 나갔어. 하루쯤 다른 거 입는 게 뭐 큰 대수라고. 그래야 당신 이번에 진급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요. 무당신님이 당신 진급할 때까지 이 속옷들만 입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요. 이 부적들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요? 도대체 얼마를 주고 샀는데 그래? 휴, 아니다. 됐다. 모르는 게 약이지. 알았어. 알았다고. 이런 사소한 다툼은 어느덧 점점 일상다반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저희 본가 가족에까지 미신을 강요하는 일이 생기더군요. 특히 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시니 그런 아버지가 편했는지 주로 아내의 잔소리의 대상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무당신님 기도가 깃든 염주인데요. 아버님 택시 백미러 있죠? 거기에 매달고 다니세요. 운전하시는데 애군을 막아준대요. 어머님, 아버님 빨래할 때 이 부적 태운 물들 살짝 섞어서 빨아달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죠? 무당신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셨대요.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사온 부적이에요. 꼭 계속 그렇게 빨래하셔야 해요. 아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점점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내가 그럴 때마다 허허하고 웃으시며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했죠. 어이구, 날 이렇게 생각해주는 건 우리 며느라가 밖에 없구나. 날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사온 거야? 기특해라. 고맙다 아가야. 네 말대로 하마. 그리고선 부적값이 얼마나 들었냐며 넌지시 물어보시곤 부적값보다 더 큰 돈을 아내의 손에 항상 몰래 쥐어주셨습니다. 며느라, 일하면서 시댁도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가족을 위한다고 정성 들이러 다니느라 네가 고생이 많지? 밥 굶고 다니지 말고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다니려무나. 힘들면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내는 처음 몇 번은 한사코 아버지가 주시는 돈을 거절하더니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에 결국 그 돈을 받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을 받으려고 더 아버지에게 부적을 사다 날랐나 싶어 더 괘씸해지네요. 이외에도 아버지는 우리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 거라며 생전 여동생에게도 해주지 않던 기사 노릇도 가끔 자처하셨습니다. 택시 일을 하시던 중 아내가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시고 아침 일찍 일하시는 날은 아내 출근길에 기사가 되어주기도 하셨죠. 아내는 우리 아버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넙죽넙죽 얻어타더군요.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아내가 친딸처럼 귀여우시다며 흐뭇하게 웃곤 하셨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복통을 자주 호소하시더니 살이 자꾸 빠진다고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걱정을 하시더군요. 당시 임신 초기라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아내 또한 통화 내용을 듣고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그러게,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아버지 모시고 다녀올게. 저는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아버지와 내과에 다녀왔습니다. 내과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갖가지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바로 2달 전만 해도 우리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며 아내의 임신 축하 파티를 해줬는데 그 가족의 기둥인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뇨.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 짓는 어머니와 저를 위로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죠. 괜찮다, 괜찮아. 어차피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죽게 마련인데 그때가 나한텐 조금 이르게 찾아온 것뿐이야. 당신도 울지 말아요. 참 강인한 분이시죠? 이런 아버지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2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온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시한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써 울음을 삼키면서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은 곧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박서방,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장모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고생스럽게 뭐하러 오셨어요? 당연히 걱정이 돼서 왔지, 이 사람아. 그 정정하시던 사돈 양반이 어쩌다가 그리 큰 병에 걸리셨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복중태한테도 안 좋다는데 우리 선영이한테도 큰일이네. 안 되겠다. 장군 신님한테 다녀와야겠어. 분명 도움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장모님은 그 길로 그 무당집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셨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구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그 장군신이라는 사람이 요구한 비용이 조금 크더라고요. 무려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아주 살이 껴도 아주 악독한 살이 꼈대, 무당신님이. 이대로 가단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박서방, 아버님은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선영이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씌일 애군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시네. 무당신님 말을 들어서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 가뜩이나 미신을 믿지도 않는 제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단박에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자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여보, 다시 잘 생각해봐요. 이러다 아버님 정말로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살 방법이 있다잖아요. 어? 그만 좀 해. 당신과 장모님 아니어도 나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이미 암이 잔뜩 퍼져 있는데 그놈의 굿이 다 무슨 소용이야? 굿이라면 암이 기적처럼 짠하고 사라져? 굿은 미신일 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여태껏 당신하고 장모님 하는 일 언제 막은 적 있어? 없잖아. 이번엔 안 돼.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금액이야.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죠. 그럼 이대로 아버님을 죽일 참이에요? 야, 김선영! 저는 참다 못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던 아버지인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죽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아내를 방에 둔 채 문을 박차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아버지 입원 수속을 받고 앞으로 아버지가 받으실 치료들을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내까지 저러니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더군요. 한참을 밖에서 서성인 뒤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진정이 되니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 워낙 미신을 믿는 사람이니 아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짜리 굿을 할 수는 없지만 아내의 마음을 이해는 해주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모님은 번갈아가며 굿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더 꺼냈지만 한 번 제가 마음먹고 정색을 하며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니 두 사람 다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는 입원 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아내는 임신을 핑계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오는 일이 점점 더 드물어지더군요. 저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아내의 배가 점점 더 불러왔던 것도 사실이고 의사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던 아내의 말에 오히려 함께 산부인과에 계속 다니지 못한 게 미안해져 그런 아내를 이해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몸은 날이 갈수록 말라가셨습니다. 나중엔 아예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셨고 드신 것이 없는데도 자꾸만 구토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5개월 후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단 소식에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 남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당장 달려온 동생들과는 다르게 아내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더군요. 재차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내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내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라가는 아직 있냐? 오고 있대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 며느리 선영이는 보고 가야지. 그래.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울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결국 아버지가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때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죠. 아내는 아버지가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왜 여태까지 안 오는 거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얼마나 찾으셨는데. 미안해요, 여보. 사실 아까 당신 전화 받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군신 님이 저번에 그러셨다는 거야. 혹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절대 내가 돌아가신 아버님 근처에도 못 가게 하라고. 뭐? 그 사람이 뭔데 당신을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못 오게 해? 당신은 또 그 말을 곧대로 들어? 그게 돌아가신 아버님 영혼이 떠나기 싫으셔서 우리 복중 아기한테 붙으실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뭐?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런 돌팔이 말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못 올 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돌팔이라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그랬어요. 임신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복 달아난다고, 부정 탄다고. 뭐? 부정을 타? 당신 말 다 했어? 아, 몰라요. 어머니께는 당신이 죄송하다고 전해줘요. 내가 전화드리면 당신처럼 똑같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난 절대로 못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말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 알았죠? 저 끊어요. 여보세요. 여보. 야, 김선영.
아내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 발인식이 끝나 아버지 화장 후에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아내는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 모두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 특히 저희 어머니는 가장 애타게 아내를 기다리셨죠. 선영이는 정말 안 온다냐? 이제 발인하러 가야 하는데 죽은 영감이 가기 전에 선영이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가면 많이 아쉬워할 텐데. 안 올 생각인가 봐요. 일단 엄마, 그 사람 생각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편하게 잘 보내드리고 와요. 근데 형수 진짜 너무하네. 평소에 아빠가 형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깟 무당말을 믿고 아빠 가시는 길에 코끝 하나 안 비춰? 그러게, 새언니 정말 다시 보인다. 원래 미신맹신론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미쳐있을 줄 누가 알았어? 정말 소름 돋는다. 끝까지 새언니만 기다린 우리 아빠만 불쌍하지. 남동생과 여동생 또한 아내에게 실망이라며 혀를 찼죠. 저는 가족들 앞에서 참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신 후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죠. 야, 김선영,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널 얼마나 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예뻐하셨는데 결국 끝까지 얼굴 안 들이밀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마지막 하시는 길에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내? 여태껏 우리 부모님한테 한 행동들 다 가식이었던 거야? 가식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도 슬퍼요. 슬프다고요.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근데 자꾸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하면 우리 애한테 안 좋대요. 아버님 귀신이 들러붙을지도 모르고 아기한테 부정탈지도 모른다길래 최대한 아버님 생각 안 하려고 나도 내 나름 노력하고 있던 거라고요. 참, 사이비와 미신에 미치면 답도 없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봅니다.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었죠. 너 말 다 했어? 야, 우리 아버지가 귀신으로 애한테 들러붙으셔도 수호신이 됐으면 됐지. 설마 뭐 애한테 해라도 끼치실까봐? 우리 아버지가? 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 무당년한테 미쳐가지고. 무당년이라니. 당신 사과 못해요? 얼른 마음속으로 빌어요. 장군신님께 죄송하다고. 안 그럼 장군신님이 노하셔서 아군이 들러붙는다고요. 장군신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부친상을 치르고 아직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는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장군신이라는 놈에게 연신 사죄를 하더군요. 정말 솔직히 사이코 같았습니다. 내가 여태 같이 살고 있던 여자가 정말 맞나 싶었어요. 그만해. 소름 끼친다고. 뭘 그만해요. 그리고 이게 다 당신 탓이잖아. 무당신님이 분명 굿을 버려서 정성 들이면 아버님 살 방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 당신이 돈 아낀다고 정성을 안 들여서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부정 타서. 뭐? 아버지가 부정을 타서 돌아가셔? 이게 진짜 그 돌팔이한테 미쳤나? 저는 결국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댔어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굴하지 않고 고개를 획 들어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것 봐. 당신도 내가 하는 말 제대로 듣질 않았으니까 그때 진급시험에서도 떨어지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하고 거기서 귀신들까지 붙어서 온 거예요. 앞귀가 씌인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생전 순둥이였던 당신이 날 때릴 수가 있어? 당신도 장군신님한테 같이 가요. 가서 부적 쓰자고요. 정말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저는 무슨 벽하고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 결국 아내의 대답은 장군신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내와 대화하길 포기한 채 그저 경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각오해. 앞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내 원망하지 마. 그리고는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방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올 말이 뭐든 간에 제 속을 더 뒤집기만 할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그대로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이미 남산만한데 어떻게 그 아이마저 버릴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를 뿌듯 깔고 뒷일을 기약했어요. 아내의 언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동안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한 집을 공유하는 사이 정도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3개월 뒤 아내는 출산을 했고 이후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 2주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가서도 아이의 얼굴만 잠깐씩 보고 오곤 했죠. 어느 날은 장모님이 제게 전화를 해 화를 내더군요. 자네, 어쩜 아이 낳느라 고생한 선영이한테는 찾아와 보지도 않는 겐가? 선영이가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 왼종일 펑펑 울고만 있네. 그렇게 울면 슬퍼 죽은 귀신이 달라붙으니까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장모님. 뭐? 자네 그게 지금 자네 아들을 낳아준 내 딸한테 할 말인가? 절 낳아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아본 사람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박서방, 자네 왜 이리 비꼬는 거야? 그건 장군 신님께서 다 자네 아기 잘 되라고. 장모님, 제가 믿는 천지신명님이 지금 전화를 안 끊으면 제 속에 화병이 도진다고 방금 말씀하셔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의 말을 듣기 싫더군요. 저는 아무런 말이나 둘러댄 채 장모님의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미신에 빠진 아내나 장모님이나 저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말엔 똑같은 말로 응수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와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몇 번 취했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저를 똑 닮은 제 아들이었죠. 아이는 키워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대화를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정말 아이에 대한 말뿐 다른 대화는 일절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가족의 틀을 겨우 유지한 채 살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잔뜩 실망한 본가에선 더 이상 기념일이든 명절이든 아내를 찾지 않았고 저 또한 아내에게 같이 가자 말하지 않았죠. 아내도 차마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는지 제게 따라가겠다 말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처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거절을 했죠. 여보, 이번엔 친정엄마가 반찬을 좀 해다 주신다는데 당신 생일에 말이야. 반찬? 됐어. 괜히 아버지 핏줄인 내가 장모님이랑 마주쳤다가 장모님께 우리 아버지 귀신이라도 들러붙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제가 당한 것들을 똑같이 되갚아 주던 와중 아내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신에 미쳐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여보, 이번에 우리 친정아빠 생신인데 아빠는 우리 사이 일을 모르세요. 나 출산했을 때도 그렇고 요새 당신 발걸음이 왜 이렇게 뜸하냐고 크게 싸웠냐고 물으시던데 이번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어떻게 우리 사이 일을 모르실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장인어른도 안 오셨잖아. 근데 설마 우리 둘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알면 분명 억지로라도 아버님 장례식에 끌고 가셨을 테니까 엄마랑 나랑 숨겼어요. 숨겨? 숨기다니. 당신 설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여태 장인어른한테 숨겼다는 거야? 그게 나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아버님처럼 네 얘기까지 잘못되고 싶냐고 하도 화를 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뒤로
언제 이야기해야 할 줄 몰라서 말할 타이밍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당신하고 장모님 정말 무섭다. 무섭고 소름 끼쳐. 미안해요. 다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 나랑 엄마는. 됐어. 그만해. 그리고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말고는 당신하고 장모님이 알아서 해. 난 처가 일에 나의 신경 껐으니까. 장인어른 생신? 양심이 있으면 장인어른 생신이고 장례식이고 나한테 절대 말도 꺼낼 생각하지 마. 알았어? 어쩐지 경우 있으신 장인어른조차 장례식장에 오시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아내에게도 장모님에게도요. 그깟 미신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사돈인 장인어른께 숨겼다뇨.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마음먹은 것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인 준영이를 아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혼을 말할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친정아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배달 대행비를 아끼겠다고 직접 배달 가시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셔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간대요. 얼른 옷 입어요. 옷? 옷을 내가 왜 입어? 왜 입다뇨? 병원에 가려면 옷을 입어야. 아, 준영인 옆집에 맡길게요. 아까 옆집 애기 엄마 집에 있더라고요. 준영이를 왜 맡겨? 난 안 갈 건데. 당신 혼자 다녀와. 안 간다고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왔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당신 아버님 생신이건 장례식이건 나한테 같이 가자는 얘기 양심 있으면 절대 꺼내지 말라고. 그리고 나 얼마 뒤에 진급심사 있어. 아픈 사람들 많은 병원에 괜히 갔다가 복 달아나면 어떡해? 부정 타서 안 돼. 여보, 유치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아빠가 다쳤는데 나한테 복수한답시고 이렇게까지 해요. 부정 탄다는 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신 종교도 없잖아요. 미신이 그래, 미신이. 그리고 왜 믿는 신이 없어? 나 천지신명님 믿어. 요새 자꾸 내 마음속에 계시를 내려주시네. 나도 신내림을 받아야 하나? 여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나 또 계시를 받았는데 천지신명님이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라네. 당신이랑 자꾸 붙어있으면 나한테 자꾸 애군이 낀대. 내 인생에 좋을 게 없대. 그러니까 내 인생 더 부정 타기 전에 우리 이혼하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애군이 끼고 부정을 타요? 그깟 이유로 이혼을 해요? 우리 사이에 아들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쳤다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왜? 당신도 그랬잖아. 장인어른은 다리가 부러지신 거지만 그때 우리 아버진 돌아가셨는데 당신도 애한테 귀신 들러붙고 부정 탈까봐 못 온다며. 나도 똑같이 부정 탈까봐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 못하겠다고. 난 당신보단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안 그래? 제 말에 더 이상 반박을 못하겠는지 아내는 입술을 깨물곤 부들부들 떨더군요. 눈물이 닭똥같이 떨어지는데 그조차도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준영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한참을 흐느끼는 것 같더니 병원에는 가봐야겠는지 이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길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던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 무당집에 갖다 바친 돈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 모조리 법원에 제출을 했고 아내가 무직인 점을 들어 준영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죠. 아내는 처음엔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이혼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그럼 준영이라도 자신이 데려오겠다며 자신이 어린이집 선생이어서 육아에 유리한 점, 그리고 아이를 함께 돌봐줄 친정이 있고 장인어른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은 점을 내세워 결국엔 양육권을 가져가더군요.
결국 아내는 유책 배우자였지만 양육권을 얻는 데 성공했고 대신 저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죠. 준영이의 양육권을 도로 가져올 방법이 제게 분명 있었거든요. 우선 저는 다리 수술 후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계신 장인어른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폭탄급 정보가 하나 있었거든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죄 없는 장인어른께서 사실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할 결심을 한 거죠.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구만, 박서방. 아니, 이제 이혼했으니 박서방도 아니지. 자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전화할 땐 받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장인어른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아직 장모님과 그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이혼 후에도 장인어른에게 모든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다니 참으로 뻔뻔한 모녀가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내가 오지 않았던 이야기부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놀라서 말문이 막히신 것 같더군요. 사돈 어른이 돌아가셔. 아니, 그걸 우리 집사람이랑 선영이가 나한테 숨겼단 말인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가게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으셨어요. 아내 이혼을 막는 구슬한다고 그 돌팔이 무당한테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자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이혼 소송할 때 알아낸 내용입니다. 사람을 써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물론 그 굿이라는 거 하나도 소용없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저희가 이혼한 걸 보면요. 저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랴 장인어른이 누워 계신 동안 벌이가 없어 생활비를 메꾸랴 모아둔 돈을 다 썼던 건지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 몰래 겁도 없이 오리탕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도 받았더군요. 이혼만 안 하면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을 받아 갚을 생각이었겠죠. 물론 어림없는 이야기지만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장인어른께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인 채 저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이번엔 장모님이 제게 돈을 요구했던 문자 내용들과 이체 내역들을 모조리 캡처해서요. 그동안 자잘하게 보냈던 금액들을 합치고 보니 꽤 금액이 컸죠. 이미 수중의 돈을 다 쓰고 장인어른의 가게 담보 대출까지 받아 쓴 처가에선 저에게 물어줄 위자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자료 소송에서 제가 승소한 후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 통 주셨거든요. 박서방, 내가 안 사람이랑 딸아이 단속을 잘못했어. 사돈 어른 일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제라도 이렇게 용서를 비네. 물론 자네 마음의 응어리가 그런다고 풀리진 않겠지. 그래도 내 이렇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네. 자네 위자료는 내가 가게 팔아서 어떻게든 다 보내주겠네. 정말 미안하네. 그 성실했던 장인어른이 무슨 죄라고. 결국 장모님과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장인어른이 모조리 책임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이 모든 악재들은 그동안 장군신께 공을 들이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다시 구슬해야 한다고 장인어른께 우기시다가 결국 장인어른께 쫓겨나 황혼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장모님의 그놈의 장군신 타령을 못 참겠다면서요. 듣기로는 시모가 얼마나 울고불고 이혼 못한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난리셨는지 그 동네에 장인 장모님이 이혼한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가게를 팔자 모든 경제적 능력을 잃은 아내는 2달이 채 못 되었을 때 준영이를 저에게 다시 보냈어요. 참, 끝까지 아등바등 준영이를 자신이 키우려고 했으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그만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여자는 그 정도의 엄마도 못 되는 사람이었던 거겠죠. 저는 저와 아내를 소개시켜준 직장 동료에게
저의 이혼 이야기를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와, 선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네. 뭐 겉모습만 보곤 모르는 거죠. 전 깜빡 속아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이거 내가 미안해서 어쩌지 박대리? 아니에요. 과장님도 모르고 소개시켜 주신 건데요. 그건 그렇고 혹시라도 제 전처가 다시 과장님 자녀분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취직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신에 미친 여잔데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거 참. 설마 예전에 일을 할 때도 학부모들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지? 내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말해서 절대로 다시 채용하지 못하게 손써둘게. 그리고 애엄마한테 말하면 그 뭐냐? 요새 그 맘카페라는 데 있잖아. 거기에 다 퍼뜨려서 자네 전처 그 지역의 어린이집엔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직장 동료와 그 아내분이 아내 취업기를 막는 건 알아서 해주겠구나 싶었죠.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홀가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론 씁쓸하더군요. 어쩌다 제 가정이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서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내가 앓는 소리를 하며 제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제발 저 좀 도와줘요. 아빠한테 쫓겨났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아버님한테 쫓겨나? 뭐 당신이 뭔가 또 쓸데없는 짓을 했겠지. 그걸 왜 나한테 도와달래? 엄마도 아빠한테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시골 새방에 살고 있는데 저 거기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 잘난 장군 신님 집에라도 가서 공이라도 들여봐. 그럼 또 알아?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 떨어뜨려 주실지. 돈을 안 주면 부시건 공이건 들여줄 수가 없대요, 장군 신님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앵마기하게 한 번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글쎄 아빠가 절 때리면서 쫓아냈어요.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년이라고 악을 써대시는데 분명 아빠까지 귀신에 씌인 게 틀림없어요. 엄마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데 빨리 굿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제발 저 좀 도와줘요, 여보. 당신 내시는 돈을 엄청 좋아하나 봐. 근데 어쩌지? 나도 우리 천지신명님한테 기도드리느라 돈을 다 써서 말이야. 그래야 우리 준영인 당신 같은 여자 안 만나게 앵마기 시키면서 키우지. 안 그래? 그리고 왜 장인어른한테 돈을 빌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일을 안 해? 당신이 원래 살던 동네 어린이집에 나 취직도 못하게 소문 퍼뜨려 놨잖아요. 여긴 시골이라 애들이 없어서 어린이집도 없다고요. 그럼 식당 일이라도 하던가. 당신 정신 좀 차려. 그놈의 장군신이란 놈한테만 계속 매달리면 당신 인생도 망가지는 거야.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살아야지. 평생 그 장군신이란 놈한테 휘둘려 살 거야? 내가 그냥 끊으려다가 당신 그래도 준영이 엄마니까 마지막 정으로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알았어? 다신 전화하지 마. 그 전화를 끝으로 저는 아내의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니 앞으로 살면서 정신을 차릴지 아님 쭉 그 모양으로 살아갈지는 전처 스스로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겠죠. 아마 갱생이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집에 남아 계신 어머니 집으로 준영이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동생과 남동생 모두 타지에서 일을 하느라 따로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저도 홀로 준영이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죄송한 마음으로 준영이를 같이 좀 키워주십사 부탁했더니 어머니께선 그러시더군요. 네 아버지가 죽어서 나도 적적하고 우울하던 찰나였다. 아유, 우리 씨알 강생이 어쩜 이렇게 지아비를 닮았을꼬. 이 할미랑 잘 지내보자. 그렇게 어머니의 감사한 보살핌 속에 그 어렸던 준영이는 어느새 5살이 되었고 얼마 전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원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 괜히 어느새 저렇게 컸나 싶어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준영이의 첫 유치가 드디어 빠졌습니다. 앞니 하나가 빠진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저와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폈었죠. 그리고 그때 제 말에 우리 준영이가 글쎄 요 조그만 녀석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준영아, 이거 저기 가지고 나가서 옆집 지붕 위로 던져. 원래 앞니는 윗 지붕에 던지는 거야. 왜? 그냥 세희가 예쁘게 자라게 해달라고 비는 풍습이야. 에이, 아빠, 그런 건 다 미신이야, 미신. 어? 요 조그만한 게 미신이란 말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맨날 그러잖아. 미신 같은 건 절대 믿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아빠, 이런 거 남의 집에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쓰레기 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지. 다 큰 어른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어머, 준영이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아범아. 누굴 닮아서 저렇게 똑 부러지니? 내가 요새 준영이 제 보는 맛에 산다. 미신이라면 치를 떨던 제가 역으로 아들에게 미신으로 타박을 받다니. 정말 제 자식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육아를 열심히 도와주신 어머니 덕에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 진급해서 차장이 되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전처에게 연락해 한껏 비꼬고 싶었습니다. 어때? 부적개면 팬티들 안 입어도 충분히 진급되지? 하고요. 아, 그리고 장인어른과는 가끔 만나 술을 한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전처와 전 장모라는 여자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전 장인어른과는 여태 만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전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버님께선 제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과를 하셨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준영이의 양육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전처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으셨고요. 그 두 년이 쌍으로 미쳐가지고 얼마 전엔 장군신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지 10주년이라나 뭐라나 공을 크게 들여야 한다고, 그래야 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더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야. 선영이 그 정신 나간 기집애 정작 지 아들 생일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면서 뭔 놈의 귀신 생일은 챙기겠다고. 정작 그 둘은 아직도 그 장군신 놈 집 근처 쪽방에 빌어먹고 살고 있다던데, 근처 농가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벌어먹고 살면서 말이야. 아무튼 정말 자네 이혼 잘했네. 잘했어. 아버님의 제기라니 코웃음이 나는 얘기였죠. 아버님은 다른 식당들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아서 원래 있던 가게 근처에 다시 작은 식당을 내셨거든요. 아버님을 알아본 단골들이 꽤나 반가워하며 꾸준히 식당을 찾아주어 식당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고 있었죠. 아내와 딸을 잃으신 아버님과 아버지를 잃은 저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응원하는 친구 같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길에 빛을 준다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제가 갈 길을 비추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아내의 적나라한 민낯 또한 절대 알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제게 이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또 생겼으니 실패한 과거가 있다고 한들 덜 두려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고 모든 새로운 길은 누군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여러분이 새로 걸어나갈 개척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들어선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갇히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